우리는 이 서방 카톨릭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동방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자료도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주지가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톨릭과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종교와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주기는 또 다른 주기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한동수 전도자님 잘 쓰신 표현인데 저도 잘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어떻게 교회가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면서 개신교와 분리되면서 굉장히 위축적인 이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이때 카톨릭의 선교 전략은 소위 말해서 제국적 선교 전략을 가졌습니다.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가장 대표적인 스페인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에 왔습니다. 필리핀에 올 때 복음이 맞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카톨릭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네 카톨릭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필리핀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카톨릭화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냥 카톨릭화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경제, 그런 것들이 정치가 카톨릭 안에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필리핀은 태어나면은 세례식을 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뭐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하겠지만 많은 그 개신교가 헌화식을 가지게 돼요. 이런 발달이 이 안에 들어가죠. 아르헨티나 우리 남미 지역도 스페인이 그렇게 가면서 이 카톨릭은 그 오늘 아침 낮에도 카톨릭이 어떻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했던 것을 잠깐 설명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카톨릭은 더욱더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칼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선교라는 건 끄집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받게 한다. 라는 것이 개신교의 큰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개신교가 나눠지면서 선교에 대해서 무적 선교지만 열심히 영향을 펼쳤지만 개신교는 숫자적인 늘어남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 가운데 있다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저는 좀 시각이 다른 게 미국으로 넘어갔던 청교도 이야기하죠. 우리 조금 전에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동일하게도 청교도가 넘어갔을 때도 인디안들과 많은 어떤 핍박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개신교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냐? 잘 알고 있듯이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나 해안 선교, 내지 선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신교가 확장되는데 개신교가 19세기에 들어가면서는 조금 변질된 새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 자체가 타도 카톨릭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너무 강하니까 개신교가 연합해서 카톨릭을 몰아내야 된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러면 종교에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종교회는 어떻게 사역이 복음이 확장됐냐? 그 주변에 있으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종교회는 사역이 확장되는 것보다 로마 카톨릭이 너무 세력화되니까, 너무 정치화되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전도보다는 정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카톨릭도 자기도 로마 그 교황권에 있으면서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정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종교회를 가보면 카톨릭보다 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의식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정통을 더 많이 그런 의식화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정교회는 선교의 방식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교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정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디아스포라.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같이 공동체를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예배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환대를 받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교회를 오게끔 이런 정책을 정교회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안에 있다 보니까 개신교는 정교회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대시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정교회의 정책 자체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신교는 카톨릭의 경쟁사회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정착하고 1700년 정착하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이 이제 붐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1800년도에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 운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 교회 운동도 일어나고 하지만 실제로 1800년도에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에 대학생 사역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1850년대부터 1850년부터 1900년 초까지 미국의 대학생들이 2만 7천에서 3만 명 가까이가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왔던 지역이 아시아권과 아프리카권이었어요. 집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아까 전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뭐 그 앞에 간간히 오는 분은 있지만 한국 개신교 선교의 첫 번째 그러면 1884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나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필리핀에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 카운트를 하면 1884년입니다. 미얀마의 최초의 선교사를 카운트한다면 역사적으로는 1884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2만 5천에서 3만 명에 되는 젊은 사역자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한 번에 이 50년 안에 선교의 물결을 가지고 일본과 중국과 한국과 이 아시아권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나이가 어땠느냐? 20대 초중반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 한국만 해도 양화진에 가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전염병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미국의 어떤 선교의 이 역량과 선교의 자본들이, 순교들이 많이 세계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됐냐라고 하지만 이 정신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뭐 그리스도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이 아시아권의 그리스도교회, 제가 그 필리핀의 그리스도교회 가운데 따클로반에 우리 그 최상용 전도자님 계시는 그곳에 있는 그 필리핀 현지 전도자님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의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가 와서 예수를 믿고 감리교 신자였는데 선교사가 와서 그리스도교회로 들어오고 아버지 이분까지.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거의 그때 만났을 때 70대 후반이 지금 한 80대 되는 겁니다. 이분의 아들도 지금 전도자로 있고 4대째 그리스도교회 전도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초창기에 선교사가 만나가지고 이분이 산 증인으로서 제게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분 표현으로는 1800년 후반에 그리스도교회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회 필리핀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 크게 필리핀의 섬이 7,000개가 넘습니다. 7,000개가 넘는데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남도 이런 것처럼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루손에 가면 저는 이제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거고 우리 이종희 전자님하고 대부분 다 알겠지만 필리핀 루손 지역에 우리 신학교는 바기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기오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내려오면 해안가가 있는데 거기에 초기의 선교사들이 서양에서 들어오면 정착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착하면서 바기오가 해발 한 700고지, 800고지 시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고 했는데 그리스도교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그 순복음 신학교도 있고 침례교 신학교도 있고 장로교 신학교도 있고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날씨 적응 때문에 필리핀에 가장 정착하기 쉬운 곳을 바기오라는 곳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도 지금도 루손서남에서는 대학이 제일 많고 대학 많지는 않지만 교육열이 제일 강하고 영어를 생각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필리핀 그리스도 교회가 루손에서는 이 바기오 신학교가 있고요, 우리 비사야 쪽에서는 세부 신학교가 있습니다. 또 민다나오에서는 다바오 옆에 또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공식적으로 필리핀에서는 그 영향력 있는 신학교고 그 외에도 지역마다 전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설교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필리핀의 그리스도 교회는 공식적으로 2,500개, 무학기만 2,500개입니다. 유학기가 3,000에서 3,500개 정도 됩니다. 합치면 한 6,000에서 6,500개 정도의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은 유학기도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리스찬 처치라고 쓰지 않고 뭐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제가 좀 달라가지고 그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의 그 전체 인구가 한 1억 1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뭐 좀 많죠. 1천만 가운데 1억 1천만 가운데에 캐톨릭 신자가 한 78% 정도 되고요. 이제 그리스도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신자 퍼센트가 제가 2004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8%에서 9%인데 지금은 11%에서 12%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신교 안에서 퍼센트를 따지면 그 30에서 35%가 독립교단입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많은 교단이, 가장 교회가 많은 교단이 순복음 어셈블리가시 필리핀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전국에 6,000개 교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교회가 6,500개라고 했잖아요. 합치면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수면 위로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다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가정교회와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그 2011년도에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스도 교회를 찾아보려고 막 했는데 잘 안 찾아지는 겁니다.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전화하고 가봐도 없고 한데 지금 이제 대충 파악되기로는 2,500개 가운데에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나머지 한 2,000개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보면 되고요. 메트로 마닐라가 필리핀의 수도입니다. 메트로 마닐라가 지금 현재 1,500만에서 1,600만 정도의 인구가 모여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안에 그리스도 교회가 지금 17개에서 1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개의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우리 이종배 전사님이 경주하고 경산하고 같이 하는 칼라오칸 교회, 그리고 메트로 마닐라 한 중심에 전철역 옆에 그 교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요 사마리라고 이 3개의 교회가 메트로 마닐라 안에서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나머지 14개, 15개 교회는 렌트를 하거나 이제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데 필리핀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2인 가족 기준으로 한 120만 원, 130만 원 살았다면 지금 2인 가족 기준으로 한 180만 원, 19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물가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자꾸 이제 도심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필리핀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 우리로 말하면 뭐 이름 있는 교회들 외에는 상가에 있는 교회들 렌트비가 우리 여기는 없군요. 이 정도 상가를 이 정도로 렌트하는데 시내권에서는 이게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시내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안티포도 교회는 1991년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따크노반에 만났던 그분의 딸이 미국 그리스도교회 형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필리핀에 왔어요. 그래서 안티포도라는 곳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외국 선교사가 있고 서양 사람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자인 뭔가 배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분과 이분 다음에 또 다른 선교사가 와서 한 7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안티포도라는 지역에 이분이 렌트를 하고 상가에 있었는데요. 교인이 200에서 250명입니다. 근데 한 2텀, 3텀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외국 선교사들이 다 돌아가니까 근데 이분들의 원칙은 건물을 하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월세를 주고 하다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고 텀이 끝나고 돌아가니까 200명이 150명이 멀고 100명이 멀고 50명이 멀고 30명이 멀고 제가 따클로반에서 이 안티포도 교회를 알게 되고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가 제가 돌아와서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의 숫자가 12명, 13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형제가 저한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하니까 이 형제가 그 선교사가 있을 때 그 직분이 운전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원하고 난 뒤에 이 형제가 그 선교사와 함께 팀 사역으로 풀타임 사역을 했대요. 미국 선교사가 도와줬으니까
계속 지원을 받고 했는데 미국 선교사가 돌아가고 난 뒤에 형제가 돌아가고 난 뒤에는 후원이 없으니까 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뭐 200명 모이다가 쫙 줄어드니까 월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작은데 하다가 집으로 가게 되고 집도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또 뭐 이사하고 하니까 안 되니까 옮기고 하면서 1992년부터 제가 만났던 2013년까지의 이분이 얘기하기는 그 선교사가 떠나고 98년도가 99년에 떠났습니다. 떠나고 10몇 년 사이에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한 20번 가까이의 예배 장소로 옮겼다고 해요.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도 바기오에서 내려온 치과의사 자매가 그 집을 월세를 렌트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자매가 거실을 열어줬습니다. 주일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라. 저도 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작년 후반에 이 자매가 마닐라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수입이 안 나오고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거 접고 다시 바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더 작은 집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이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그 지역에 땅값이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이 우리로 말하면 한 1,000만 원이 산다면 지금은 그 땅값이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접근을 못하는 한국이랑 똑같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메트로 마닐라 부분에 뭔가를 세운다는 그 자체가 버거운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자꾸만 이 영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보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좀 특별한 거는 만나면 제일 먼저 저에게 브라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그 예배 시간 안에만 브라들이었고요. 나오면 별로 이렇게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밥도 사주고 지금까지 만티폴로와 우리 메트로 마닐라와 제가 만나면 거의 제가 다 밥 사줬는데 제가 한 번도 얻어보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과연 뭘까? 근데 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독립교회의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관계를 했는데 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들어오면서 필리핀 그리스도 교회 형제들을 만나면서는 제가 절대 먼저 뭔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형제로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만나자고 하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거의 한 5개월, 6개월은 제가 예배만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네. 왜 이 형제들은 다 저를 필리핀에서 뭐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으로 아니 그게 진짜 학교를 한다니까 교육 사역을 하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가다가 어느 날 저한테 한번 말씀 한번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딱 끝나니까 매주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 형제도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옳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달에 2번 하게 되고 이 형제가 이제 장기로 어디 갈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형제가 우리 프리처가 하는 일은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는 일을 하니까 지방에 멀리 가면 잘 못 오는 그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왔다가 주에 날 끝나고 또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있으면서는 뭐 어쨌든 제가 사주 다 하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2번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지난 한 4개월 전쯤인가요? 제가 한 번으로 줄여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기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뭐 우리까지 펠로십을 한다든가 하면 제가 이렇게 내고 이런데 우리 멤버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지금 건국대학의 연구원으로 와 있는 UP 필리핀의 서울대입니다. UP가 거기 수학학과 교수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의사 이제 돌아갔지만 치과의사가 있었고요. 약사가 있었고요. 굉장히 멤버들이 이제 정기적인 멤버가 한 20몇 명이 모이는데 직업적으로 굉장히 좀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달에 헌금이요. 이분들이 다 모아도 10만 원이 안 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걸 빼고. 이게 뭘까?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지금 시골에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주변에 뭐 직장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처음에 제가 우리 사역자한테 사례비를 한 달에 5,000페소니까 한 13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년 후에 10만 원을 줄이고 1년 후에 7만 원을 줄이고 5만 원 줄이고 3만 원 줄이고 독립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하면 저희 강사비 사례비로 저한테 오히려 2만 원을 줍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뭐 빵빵아 교회나 다른 교회는 제가 한번 갈 때마다 이 교회들은 그냥 저에게 섬겨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교회는 왜 자립이 안 될까? 저는 안티폴로 그리스도 교회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메트로 마닐라 지난번 가보셨는데 이 메트로 마닐라는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부지를 그게 이제 우리 평수로 따지면은 한 1,000평 되는 평수, 1,000평? 하다 700평, 아주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평수 사고 70년대 교회를 세우고 옆에도 지금 한 200평 정도 있는데 여기에 땅값은 서울 강남입니다. 근데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도 뭐 생각보다는 헌금이 거의 안 나와요. 연보가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제가 깔라오간 교회가 뭐 관계가 있지만 깔라오간 교회 갔을 때도 그 정도 규모면 독자적인 의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의사가 많아요. 네. 독자적으로 우리 충분히 3, 4개, 뭐 심지어 10개까지 일반 교회에서는 커버를 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제가 가면, 그 깔라오간 교회는 아니고 일반 다른 마트로 마닐라의 교회를 가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한국은 잘 살지 않냐. 우리는 어렵고 너네는 잘 살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 돕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그리스도 교회 형제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조금 꺼려지는 겁니다. 이게 형제와 형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를 후원자와 이제 피후원자의 관계 가운데 만나지는 느낌. 이건 근데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뭐 보편적인 우리 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이렇게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교회들을 쭉 보니까 메트로 마닐라의 원영이 우리 전도자님이 한 메트로 마닐라 안에 한 3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정집을 이제 세워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끔 했는데 원영이 전도자님의 선교 전략은 저하고 조금 달라요. 그 교회를 세울 때는 그 우리로 말하면 한 500만 원 정도로 건물을 500만 원을 주고 그만큼을 건물을 세우게끔 만듭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벽돌만 딱 쌓아가지고 지붕만 딱 막혀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기가 이제 수도권에 도시권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정집에서 시작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이런 이제 뭐 선교 전략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트로 마닐라와 저희 안티폴로와 우리 미국 선교사가 있을 때 저희 안티폴로에서 개척했던 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어떤 연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모임처럼 모여서 어떤 말씀도 좀 나누고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저를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형제라는 개념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뭘까? 4년 전에 그 바기오에 있는 제 신학교에 있는 곳에서 그 바기오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인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2,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바기오에는 큰 교회들이 좀 있고 하니까 거기에 제가 주전자 전도자님하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에 물론 한 2번 정도 만났었고요. 근데 이제 바기오는 우리 원정희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배제하고 연락하기가 좀 뭐해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가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헌금도 한 1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함께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냥 악수 한번 하고 전달하고 끝이었습니다. 하니까 주전주전자님도 저보고 이게 뭐냐고 저도 이게 뭐냐고 뭔가 모를
좀 이렇게 거리감이 우리 안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최상용 전도자가 있는 따클로반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태풍이 불고 하면서 이제 가서 교회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거기는 우리 저랑도 환대가 되고 우리 여러 형제들하고도 교제하는 그런 원들이 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게 좀 주어진 숙제는 저는 이제 그 필리핀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와도 사역하고 일반하고 사역하는데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형제를 어떻게 정립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좀 제가 하는 게 숙제고 뭐 시간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안티포도 교회는 그래도 뭐 안에서는 제가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굉장히 더디지만 좀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 사역을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년에도 간단하게 다 얘기했는데 저는 2004년도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한국에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 준비를 1년 과정 한다라고 하고 그 전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총신대 1년을 준비한다라고 하고 학교에 조교로 있을 때에 그 선교교회에서 저를 그 교회 청년회가 그때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청년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1년만 이렇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거기랑 첫 번째 가자마자 청년들이 했던 일이 필리핀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 항구를 통해서 뭐 여러 나라 중국도 몇 번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 마지막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 나이 많으신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교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이렇게 막 질문다고 하니까 선교는 지금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돌아갔는데 계속 그 말이 저한테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가는 거 접고 이제 필리핀으로 결혼을 하고 바로 선교를 가서 2004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했었고요. 가서는 처음에는 피딩 사역, 음식 나눠주기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짓고 지금 뭐 건물로는 한 5개, 6개 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교회 우리 현지 목회자들, 독립교회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학교 사역을 하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10학년까지 학교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사역했던 중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갔고 그래서 대학원에 필리핀에 있는 대학원을 갔고 중국에서도 선교사로 오기 위해서 어느 연수로 대학원에 온 중국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하고 만나면서 이 형제와 필리핀에서 같이 사역하고 이 형제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중국에 있는 여러 사역지들과 신학교도가 연결해가지고 또 사역도 좀 하게 되고요.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같이 공부했던 미얀마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친구들, 이 친구들이 다 공부하고 돌아가면서 시간이 돼서 자기 사역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해서 미얀마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독립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2008년도에 제가 미얀마를 갔다 오고 우리 미얀마의 유치원을 도왔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돕지 않고 우리 필리핀 교회가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4개 교회에서 한 교회당 지금 환율은 22,000원이었어요. 옛날에 25,000원이었는데 1,000페소씩 4개 교회가 모아가지고 지금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4개 교회가 미얀마의 유치원을 지금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한 달에 재정이 많이 나오면 15만, 20만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2, 3만 원을 돕는다. 지금은 더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독립교회 사역자들을 데리고 제가 선교지 하면서 2011년도에 우리 필리핀에서 필리핀 형제를 캄보디아 전소명 선교사한테 보냈는데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가 형제가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전소명 선교사도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리더십이 다르냐. 리더십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적응을 못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나는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한국 선교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시켜서 한국 선교사가 필리핀에 왔던 것처럼
한국 선교사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흩어가는 것처럼 필리핀 교회에서도 사람을 키워서 선교사를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2011년부터 저희 사역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선교 얘기하고 가는 곳마다 어렵지만 지금부터 해야 된다. 멀리 있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를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작업을 해가지고 드디어 작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6명을 데리고 캄보디아,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간 조건은 가는데 경비가 한 300불, 400불 정도, 400불 정도 들었는데 200불은 각 교회가 무조건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200불은 제가 한국에 수고를 받았어요. 작년에 갔다 오고 제가 오자마자 우리 교회에게 제가 선포했던 게 이전 후에는 우리 정말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간다 하고 올 초부터 제가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 선교 자원들의 선교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날짜가 잡혔습니다. 내년 4월 셋째 주, 넷째 주 캄보디아, 베트남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 지금 7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여권을 다 만들고 제가 돌아가면 여권을 저한테 줘야 되고 동일한 조건 200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100불을 비행기 값을 미리 저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만 이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선교가 뭔지를 제가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선교 역사로 좀 돌아오면요. 1800년도 중반에 후반에 선교 자원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토요일 날 저희 형이 수원에 있는 삼성에 다닙니다. 삼성 안에 삼성 전시관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가라. 갔는데 깜짝 놀랐는 게 알고 있었지만 1878년에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젊은 사람들, 그때 1850년대 이후에 선교를 자원했던 사람들은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문화 충격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없던 전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폰 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언제 출시됐는지 아십니까? 2005년도에 출시됐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갈 때 이종배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투지폰을 가지고 갔어요. 2005년도에 스마트폰이 들어오는데 2, 3년 동안은 제가 스마트폰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 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카톡이라는 게 오면서 저는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요. 한국에 전화하려면 슈퍼마켓 가가지고 인터넷 전화기가 있는데 수화기 들기 전에 시계를 보고 옆에 주머니가 쌓인 시간을 잽니다. 3분 23초 하면 수화기 딱 들고부터 1분 지나면 1분, 2분, 3분 하고 통화를 하고 딱 끊으면 그 초를 계산해가지고 제가 돈을 내고 왔었어요. 좀 더 지나니까 인터넷 전화가 집에 전화기인데 인터넷이 연결된 전화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070 나왔잖아요. 지금은 저희 집 070 지금 끊으려고 합니다. 카톡 때리니까 우리가 010이 필요가 없는. 이게 급변하게 바뀌게 선교라는 게 옛날에 편하다 불과 10년만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990년도 이후에 이제 선교 안에서도 여러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3만 명의 젊은이들하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중복된 사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리교는 감리교, 장로교는 장로교, 침례교는 침례교.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연합해서 모여보자 하면서 1910년에 에딘버그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선교가 어떻게 한 첫 번째 선교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제가 낮에 또 한 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1911년도에 낮에 그 신구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884년도에 온도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1911년도에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3명의 선교사를 중국 산도성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1911년 10년도 11년도에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목사라는 것을 안수를 줄 때 이미 한국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중국은 우리보다 더 환경이 좋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한국 교회가 중국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파송 선교사가 방효원 선교사입니다. 근데 방효원 맞습니다. 그 방효원 선교사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 아침에 그 주석 이야기하면서 방지원 이야기인데 그분 아들입니다. 근데 1911년도에 제가 알기로 효원 아니면 원효인데 아마 효원 맞을 겁니다. 이분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이분 아들을 중국에 보내게 됩니다. 2대째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중국 가면 오히려 우리가 쌀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한테 얻어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선교가 뭔지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60년대, 70년대에 뭐 WCC, 메큐메리칸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한국에 쪼갈라지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통합, 뭐 기성예성 나눠질 때 이 핵심이 전 세계적으로는 교회 이치운동이란 WCC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선교가 그때 이런 장벽들이 세계에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필리핀에서는 너무너무 재밌고 놀라운 것은 타도 카톨릭, 복음이 들어왔는데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카톨릭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뭉쳐가지고 카톨릭을 몰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연합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 연합 이름이 United Church of Christ in the Philippines. 교회 연합에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었냐? 그 교회 연합에 제자들 교회가 Disciple of Christ가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형제들 교회, 그리스도 우리 제자들 교회, 그 다음에 연합 감리교 5개의 교회가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역을 안배해서 그냥 다 가지 말고 위에는 누가 맡고 밑에는 누가 맡고 이렇게 지역을 안배해서 교회 연합 운동을 필리핀에서 하고 지금도 그것이 하나의 우리로 말하는 한기총처럼 큰 연합회로 이루어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연합 운동이 일어날 때 1960년 70년 일어날 때 또 한 가지의 선교의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주도적으로 움직여갔습니다. 3만 명 보내고 계속적으로 교회들이 경제가 성장하고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아시아권에 와서 대부분 선교에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가 그들의 권위, 어떤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앞에서는 우리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들 아 좋습니다 하는데 뒤에 가서는 다 다른 말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교회를 세워주고 떠나면 다 사유화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 60년, 70년 가운데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 그러면 비서구파 선교 운동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 사람을 선교하자.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권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 라는 운동이 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한국이 그 선교, 아시아권의 선교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까지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현재 그 선교사 파송이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KWMC에 보면 한 2만 8천 명, 9천 명, 3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1위가 중국입니다. 2위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많이 가는 뭐 여러 행정 쪽으로 이제 가 있겠죠. 3위가 필리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조금 그리스도교회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지대한 영향을 받고 한국의 그리스도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비친 자의 자세로서 갚아 나가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힘들다. 우리도 어렵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멈출 수는 없고 이 복음의 물결은 어렵지만 흘러나가야 됩니다. 필리핀에 제가 돕고 있는 이 교회들이 제가 선교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선교사로서 한국 교회가 나를 책임지고 왔다. 여러분들한테 나를 책임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한 한 사람을 키워서 보내서 책임질 수 있는 역량력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방법론 쪽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저는 큰 우리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많고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열매를 얼만큼 맺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한국 그리스도교회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복음은요 어느 나라든 시기가 되면 그 나라에서의 기독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 물결은 결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가톨릭으로 보면 로마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했지만 그 원주기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요. 선교교단에서 후원을 받았고요. 필리핀에서 순복음과 이야기했고 필리핀에서 박사과정은 감리교에서 했습니다. 전혀 그리스도교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원주기를 찾아보니까 저는 그리스도교회가 좋은 거예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3년 전에 제 파송교회가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3년 전부터 저를 후임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제가 안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는데 이분 목사님은 때가 되면 오겠지. 제 후원의 반 이상이 그 교회에서 옵니다. 200만 원 정도의 후원인데 100만 원이 그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작년에 저에게 내년 12월이 되면 과감하게 끊을 거다 선택하라고 해요. 제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올해 전화가 와서 3월달부터 안식년 가질 테니까 3개월 와 있으라고. 저는 진짜 안식년인지 알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안식년이 아니고 목회 연습시키려고 이제 저를 불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제가 한 주를 아카펠라로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3주 연속 제가 주의 만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잠깐 얘기했던 형제들이 모임인데 30세, 40대의 남자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언제 모였는지 이분들이 한국은 지금 그 주중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30대, 40대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냐라고 보면 이제는 뭐 삼성 다니고 지방의 대구에서는 주로 저희 교회 멤버들은 보니까 태권도 도장하고 있고요. 뭐 이마트 이런 거 하니까 교대가 되니까 10시에는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에게 어차피 제가 3개월밖에 없으니까 이제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들에게 저녁 10시 반에 모였으면 좋겠다. 그 대신 2시간만 시간 달라고 얘기했어요. 7명을 모았는데 첫 주에 7명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왔는데 10시 반에 시작해서 1시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왔는데 10시 반에 모여가 2시에 마쳤습니다. 마지막 주, 제가 5월 마지막 주까지 했을 때 마지막 주는 화요일이 무슨 공휴일이었는가 하는데 쉬는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만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놀다 갔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못 모을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형제들이 시간을 내고 밤새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거예요. 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위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면 선교사님 제가
뭐 지치고 피곤하지 않느냐니까 그 다음날 다 난리가 났대요. 밤새고 일하러 갔으니까. 근데 그래도 안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긴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뭐 십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새벽기도 맨날 하고 신방 가고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왕 우리가 이 길을 걷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길을 가려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에 부르실 때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한데 콜링이 아무 콜링이 없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다시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길에 다 같이 열심히 걸어갔으면 좋겠고 같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그 형제들의 모임에 한 형제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선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있길래 제가 얘기하고 좀 나가는. 그 침수 세례는 몇 명이나 됐어요? 저는 그 선교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20대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 이미 제가 만났던 목회자들은 40대, 50대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도 50대 후반입니다. 제가 직접 침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교육을 같이 하죠. 하고는 세례는 침수는 그 침례는 우리 현지 사역자가 할 수 있게끔 재미있는 겁니다. 교육은 우리 안티포도 교회에서 좀 했습니다. 네. 이거를 사용합니다. 설교는 영어로 하고요. 생활은 뭐 영어도 쓰고 다가도 쓰고. 영어가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오면 그분들이 거의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필리핀 영어를 통해서 이제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혹시 짐 퍼러바오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재 필리핀에 제가 그 바기오에 가서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에 우리 그 미국인 선교사가 한 3가정 정도 있다고 합니다. 루손 섬에는 아무도 없고요. 우리 그 따클로반 옆에 올목이라는 곳에 우리 미국 선교사가 신학교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의 그 딸랑반이라는 곳에 미국 형제가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 미국 형제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다크루번의 그 태풍 피해가 어느 정도였고 뭐 상황 현재 그 후유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주상용 선교사에 의하면은 그 어린이들이 그때의 상처로 트라우마를 느끼고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덕원 선교사가 보는 관점에서 그 당시의 피해 규모라든가 또 지금 현재 상황 또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타클로반에 그 헤일이 불었을 때에 하루아침에 한 2-3시간 안에 9,500명 죽었습니다. 6,500? 9,500명. 9,500명. 만 명이 안 되는 숫자가 그 몇 시간 안에 갑자기 이게 거의 한 4-5배다가 물이 불어나면서 이렇게 죽은 게 있고 필리핀이 우리 한국의 태풍의 80%, 90%가 필리핀에서 수출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워낙 태풍이 많아요. 1년에 필리핀에 지나가는 태풍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많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좀 치명타로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슈퍼 태풍이 필리핀 바기오 이쪽을 지나가면서 농작물이 전체가 피해를 입고 해서 지금 야채 이런 게 엄청 뛰었고요. 타클로반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실은 그 태풍이 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 그쪽 지역이에요. 지금까지는 태풍이 와도 그냥 비 피해, 그냥 인명이 몇 명인데 그때 좀 특별하게 헤일이 불면서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었던 거죠. 그때 제가 타클로반에 내려갔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NGO 단체들이 다 거기 다 있는 겁니다. 한국의 모든 NGO, 미국의 모든 유엔을 비롯해서
그렇게 많은 NGO 단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필리핀에서 와서 부고했던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한 5년, 6년 지났습니다. 거의 복구됐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나 그 분들의 기억하는 그 트라우마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태풍이 불 때마다 그때 그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영 선교사가 바포 네. 그 활동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이 이제 생활 수준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방문 못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필리핀은 그 1970년도와 2018년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같은 메트로 마닐라 안에 있어도 빈민가만 가면 제가 자랄 때의 모습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도시권에만 가면 제가 서울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서울에서 왔는 친구들도 야 필리핀에 있는 데가 있어 서울보다 낫네요 라고 할 만큼 부한 곳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60%가 아직도 하루에 1.5불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500원 60%가 하루에 1,500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40%가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저희 빌리지 가드가 있는 빌리지 안에 살고 있는데 차가 스타렉스가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아까 전에 그 차가 한 2,500만 원, 3,000만 원 가면 필리핀은 더블입니다. 세금이 100%이기 때문에 보통 스타렉스 새거 하나가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앞집이 그런 차가 8대가 있습니다. 저희 주인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평수는 작은데 이제 3층으로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집을 저고 살라고 했는데 그때 1억 7천, 1억 8천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제일 작은 집이고 저희 필리지 안에 주인이 집을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닐라 중심으로 주변 도시에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어요. 필리핀 전체에 지금 그 한참 교민들이 많은 때는 14만 명까지 올라갔었는데 2008년도에 비가 오고 이러면서 7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제외 동포 등록했는 사람이 8만 5천 명 정도. 그럼 한인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한인교회 재밌습니다. 8만 5천 되는데 우리 메트로 마닐라 안에는 좀 더 적은 숫자가 모이고 있죠. 근데 메트로 마닐라 안에만 한인교회가 공식적으로 100개가 넘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필리핀 전체에 1,000가정 조금 넘습니다. 1,200가정까지를. 물론 교파교회, 네, 다 포함해서. 이제 네. 그 한인교회 하는 다 선교사들이 포함해가지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자로 왔는 사람이 1,200가정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에 주중에는 이제 바퍼 사역 이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거. 간판을 내걸고 있는 한인교회가 메트로 마닐라에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더. 지금 우리나라도 뭐 태양광이 굉장히 이렇게 가정마다 뭐 설치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골 쪽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하고 필리핀 쪽에 그 열대지방에 설치하는 거하고 당연히 덥고 햇빛이 강하게 지니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더 효력이 많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태왕열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좋죠. 필리핀이 아시아권에서 전기세가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저희 집이 가정집에 4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방 한 칸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자고 뭐 에어컨 좀 틀고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전기세가 한 12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옛날에 제가 아이들이 데리고 있을 때 유학생들이 와서 저희 집에 머물고 있을 때 8명 정도 있었는데 한 달 전기세가 그 당시에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태양열 이런 게 들어오면 이제 한 3년 정도 쓴다 생각하면 뭐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태양열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국보다 싸겠죠. 한국보다는 비싸죠. 왜냐하면 설치하는 모든 기구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와서 그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우리는 있으니까. 필리핀은
공장이 없는 나라 중에 유명합니다. 필리핀의 주 산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광 산업이고 하나는 인력 송출입니다. 1억 1천만 중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외국에 지금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1천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달 돈을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금융위기 이럴 때마다 필리핀 별로 끄떡하지 않았어. 환율이 그냥 거의 그 정도로 가는 게 그 사람들의 재정이 엄청납니다. 김동원 선교사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와 유대를 맺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정철 네. 전도자가 필리핀에 가서 네, 거기서 알게 돼서 주정철 전도자한테 침례를 받았습니까? 네, 맞았습니다. 아, 그랬고 또 파송교회는 따로 교파교회에서 파송을 제가 그리스도 교회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서울에서 이제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전도자분으로 목사 안수를 몰랐어요. 그 주동재 전도자님 저보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2012년 3월 1일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로 와서 그때 대구에 있는 교회가 사실 저는 뭐 후원이 어떻게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선교지에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사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대구 교회가 한 번도 저에게 후원을 끊어보죠. 더 컸죠. 처음에 갈 때 제가 20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 거의 100만 원을 그 교회에서 받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게 지금까지 하고 재밌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에 몇 번 왔어요. 2011년 이후에 목사님 오면 제가 반드시 그리스도 교회를 데리고 가고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서 교회에서 먼저 아카펠라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야 안 된다 포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저한테 정보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봐라 하고 이거는 조금 본회적인 이야기인데 작년 말에 제가 도대체 왜 안 오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제 나름 사인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제 양심에 어디 들어갔는데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거는 몰라도 제가 조직을 배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든 그리스도 교회를 갔는데 제가 나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파격적인 얘기는 그 교회가 선교의 교단하는 지상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가 와서 알아서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 교회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저하고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한인 선교회 선교사회 협의회가 있어요? 필리핀에 지금 전체 협의회가 하나 있고 저희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 협의회에서 2년 전까지 총무를 협의회 선교사 협의회 가입이 합의돼 있어요, 김동원 선교사. 네네 저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용 선교사는 어떻게 최상용 되는지. 선사님은 활동을 안 하시죠. 거기 그쪽 지역에도 있는데 그쪽 지역의 분들과 교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 그 교제는 안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협의회 같은 회원이면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워낙 이제 이게 거리가 있고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만나지 못했네 필리핀에서는. 한 번 만나 제가 딱글로발에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나고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그 오셨는데 아시냐고 제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만났어요. 마닐라에서 딱 골반을 가니까 비행기로 가니까 왕복이 한 30만 원인가? 싸게 끊으면 10만 원 돼가고요. 미리 한 3개월 전에 끊으면 이 3개월 전인데 그건 아니었고 가니까 비싸대요. 네, 그렇게 당일 갑자기 가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뭐 국내에 건데 뭐가 비싸겠노 하지만도 다이아몬드 찰리 형제가 차를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새 줄이 다 나올 정도로 그때 우리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만 이거 우리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우선 가지고 있는 돈으로 타이어를 갈았는데 우리나라 타이어 값 있잖아요. 그거 값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돈이 필리핀은 장난이 아니에요. 다 공산품이 수입됩니다. 중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한국에서 오고 그래서 모든 물가가 전체 생산을 뭐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이게 뭐 1.2에서 1.5배 정도. 인건비만 쌉니다. 사실.
농산물 안 써요? 농산물 이번에 태풍 불었잖아요. 그 전에 고추가 1kg에 2,000원이었는데 태풍 불고 고추가 1kg에 3만 원이고. 지금 모든 저희도 김치 못다 지난주에 조용 목사 모셨어요. 김치 좀 갖다 달라고. 우리가 이게 뛰어오르는 게 이게 사실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살기 더 힘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필리핀 선교를 시작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네. 언제쯤 그 이제 중단이 됐는지.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왔을 때는 그 1900년도 초에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1960년대까지 있었는데 동일하게 우리 필리핀 형제들이 미국 형제들이 필리핀에 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우리 박여신학교도 그렇게 되면서 독립하게 되고 남쪽에 민다나오에 있는 신학교도 그렇게 하면서 독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 미국 형제들이 이 전체를 대상으로 모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세미나는 세미나 한번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좀 약한 지역이 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데 따클로발에 태풍이 불었을 때에 끝나고 한 4개월 후에 제가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한번 내려갔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그 의사 가정이 왔더라고요. 자녀들이 한 4명, 5명 데리고 두 분이 와셔가지고 한 3년 있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간헐적으로 좀 만나고 우리 필리핀 형제들도 미국에 많이 가 있습니다. 따클로반 때 그분들이 구호하러 이렇게 와서 미국 안에서 필리핀 교회는 어떠냐라고 하니까 여전히 많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모임도 그렇고 미국에도 지금 한인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필리핀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가지고 사역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마닐라에 거기 신학교 있죠. 바기오리. 그 신학교 가봤었는데 그때 기부엘 선교사하고 저기 뭐 이게 동토목교회 원영희 목사 같이 이제 그 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따라가 봤는데 그 신학교에 우리 한국에 유학생도 있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있었고 근데 그 신학교 규모를 보니까 뭐 큰 규모는 아닌데 교재를 보니까 전부 이제 영어권이니까 그렇죠. 그 미국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그런 교재를 복사한 것 같아요. 옛날 그 교재를 모두 사왔는데 어떻든 그 그리스도교의 본질, 교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한국 못지않게 교회도 많고 또 그 정통성, 정체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 김동원 선교사가 볼 때 미국 선교사들이 심어놓은 전수한 본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필리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우리나라도 뭐 좀 우리